38. 박서연의 시간은 모니터 속 활자들이 깜박이는 리듬에 맞춰 흘러갔다. 서울의 변두리, 볕이 잘 들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의 3층. 그녀의 세상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실력 있는 프랑스 문학 번역가라는 타이틀은 때때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마감일에 쫓겨 밤을 새우고 원문의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고뇌하는 시간들은 분명 의미 있었지만 그 끝에는 늘 차가운 고독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 속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속 주인공이 속삭였다. 이 슬픔이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서연은 문득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행복. 그 단어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물건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5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는 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라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후로 서연의 마음에는 굳은 빗장이 걸렸다. 새로운 만남은 두려웠고 상처받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책 속의 세상, 안전하지만 외로운 성 안에 가두었다. 가을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서늘한 기운을 퍼뜨리던 밤이었다. 마감을 막 끝낸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허탈감에 서연은 무기력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꾸리고 SNS 타임라인은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과 연인들의 데이트 사진으로 넘실거렸다.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우연히 멈춘 곳은 글림이라는 이름의 데이팅 앱 광고였다. 진정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반짝이는 문구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홀린 듯 앱을 설치했다. 프로필 사진을 고르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몇 년째 같은 헤어스타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나마 가장 최근에 친구 민준이 찍어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관심사는 문학, 고전음악, 고양이, 조용한 카페라고 적었다. 그리고 기대 반, 체념 반으로 앱을 닫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역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앱을 삭제하려던 순간 새로운 좋아요 알림이 떴다. 다니엘 강.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투자 전문가.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부드러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서연이 꿈꿔왔던 이상형에 가까웠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프로필을 눌렀다. 그의 관심사에는 재즈, 현대미술, 와인, 여행과 함께 알베르 카유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프로필 잘 봤습니다. 카레를 좋아하신다니 반갑네요. 혹시 이 방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메시지는 놀랍도록 담백하고 지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씨. 저도 반가워요. 이 방인은 저에게 부조리라는 화두를 던져준 소설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다니엘은 놀랍도록 서연과 잘 통했다. 그는 서연이 번역하는 프랑스 작가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쇼팽의 녹턴을 함께 들으며 감상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뉴욕의 화려한 생활이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대신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일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파혼의 상처, 번역가로서의 고독,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다니엘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아픔을 겪고도 이렇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걷고 있잖아요. 당신의 섬세한 감수성과 지성이 담긴 번역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 날아왔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중저음. 서연은 밤마다 그의 음성 메시지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나의 뮤즈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서연 씨 꿈 꿀게요 라는 다정한 인사로 마무리했다. 서연의 건조했던 일상은 다니엘이라는 존재로 인해 촉촉하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되찾았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희미하게나마 화장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서연 씨, 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서울의 평범한 거리도 뉴욕 오범가가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다니엘은 영상 통화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늘 갑작스러운 회의나 통신 상태 불량을 핑계로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흐릿한 화면 속 그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과 닮아 보였지만 서연은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말들은 그 아쉬움을 덮고도 남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유일한 친구인 김민주는 그런 서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오랜만에 만난 서연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지만 어딘가 현실감이 없어 보였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활짝 폈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은 처음에는 친구의 새로운 사랑을 축복해 주었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미심쩍은 구석을 느꼈다. 뉴욕 투자 전문가? 근데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영상 통화도 안 되고? 응, 바쁘기도 하고 통신이 잘 안 터질 때가 많아서 그래도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서연의 대답은 맹목적으로 들렸다. 서연아, 세상에 좋은 남자 많지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좀 조심해야 해. 특히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더더욱. 민준의 충고에 서연은 살짝 얼굴을 굳혔다. 민준아, 너까지 왜 그래? 다니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넌 그 사람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더 걱정되는 거지. 요즘 catfishing이니 뭐니 사기도 많다는데. 됐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처음으로 민준에게 쌀쌀맞게 대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민준이 자신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사랑을 의심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2달이 지났을까.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다니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지금 홍콩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금이 묶여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하지만 서연 씨 외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을게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한국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우리의 미래라는 말에 서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알기에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가 나를 얼마나 믿으면 이런 부탁을 할까?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니엘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그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내자 다니엘은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사랑해요. 서연은 그 말에 모든 불안감을 잊고 행복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니엘은 홍콩 세관에 문제가 생겨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세관 로비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또다시 망설였지만 이미 500만 원을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후로 다니엘의 요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하다. 프로젝트 관련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비행기 표값이 모자란다 등 핑계는 다양했다. 서연의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는 보험을 해약하고 급기야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다. 그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다니엘은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줘요. 우리가 함께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라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피폐해졌다. 밤에는 빛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감의 번역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 밑은 까맸고 피부는 푸석했으며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보다 못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서연 몰래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돌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다니엘 강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제이든 림이라는 이름의 패션 모델이었다. 그의 SNS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다니엘이 언급했던 뉴욕의 투자 회사 이름을 검색했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연에게 민주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다니엘 씨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이건 합성일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 넌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라고.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카페를 뛰쳐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미친 듯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니엘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죠?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답장은 금방 왔다. 서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진은 당연히 나죠. 민준이라는 친구가 당신과 내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민 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 해요, 서연 씨. 제발 나를 믿어줘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연은 이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있었다. 그때 다니엘에게서 마지막 요청이 왔다. 서연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홍콩 세관에서 최종 통관 허가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해요. 1,0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정말 모든 게 끝나고 당신에게 갈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우리. 당신을 위해 반지도 준비했어요. 그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 1,000만 원. 서연에게는 더 이상 그런 돈이 없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만남과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말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어쩌면 민준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라. 서연은 결국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다니엘이 보냈던 홍콩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파일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겠다며 이 파일을 보내왔었다.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일을 열어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계약서 하단의 회사 로고를 확대해보니 어딘가 조잡하고 흐릿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실제 회사 로고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계약서에 적힌 홍콩 주소를 구글 맵으로 검색해보니 그곳에는 투자 회사가 아니라 낡은 아파트 건물이 있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 위로,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니엘 강이라는 남자까지도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존재하지 않는 환영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이 덜덜 떨려왔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웬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다니엘 강 아니지? 홍콩 프로젝트도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지?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서연이 알던 다니엘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비웃음이 섞인 완전히 낯선 목소리였다. 이제야 알았나? 꽤 오래 걸렸네. 그래, 다니엘 강이 아니야. 그 잘생긴 얼굴도 내 것이 아니고. 멍청하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 네가 순진한 탓이지 누굴 탓해?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을 믿었어. 사랑했다고. 사랑? 웃기지 마. 그깟 감정 노름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돈을 벌었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
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마. 네 개인정보 나한테 다 있거든. 우리가 나눈 그 뜨거운 대화들 인터넷에 싹 다 뿌려줄까? 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될 텐데. 그러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뚜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사랑은 배신이 되었고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수천만 원의 빚과 함께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마음뿐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한달음에 달려왔고 망연자실한 서연을 부추겨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향했다. 경찰서의 풍경은 낯설고 차가웠다. 서연은 형사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힘겹게 진술했다. 다니엘과의 채팅 기록, 음성 메시지, 송금 내역,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최근 이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경찰은 즉시 IP 주소 추적과 계좌 추적에 나섰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다니엘 강의 IP 주소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지역으로 확인되었고 송금된 돈은 여러 대포 통장을 거쳐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범인은 필리핀에 기반을 둔 전문 사기 조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외에 있는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기꾼을 잡을 수도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도 없었다. 서연은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했다. 번역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절망감에 눈물만 흘렸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서연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놓았으며 억지로라도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애썼다. 서연아, 네 탓이 아니야. 넌 그냥 외로웠던 것뿐이야. 그놈들이 나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무너지지 마.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서연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세상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에게 작은 팸플릿 하나를 내밀었다.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모임. 서연아,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너랑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서연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준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다. 모임 장소에는 서연과 비슷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저명한 교수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퇴직금을 날린 노신사, 해외 파병 군인이라며 접근한 사기꾼에게 결혼 자금을 뜯긴 젊은 여성, 유명 연예인과의 비밀 연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주부까지 피해자들의 연령도, 직업도, 사기 수법도 다양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를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가고 연립주택 창가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했고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번역일을 시작했고 민준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피해자 지원 모임에 나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cat피싱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제목은 글림 그리고 그림자였다. 그녀는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서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만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랑을 꿈꾼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서연은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38년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 그녀의 삶에 비로소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그 봄은 비록 이전과는 다른 색깔과 향기를 가졌지만 분명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상처를 통해 연결되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세상의 일부였다.